오늘 강의는 딥러닝 구조와 개념을 마스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고요.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들 보면은 좋은 강의들도 많고 뭐 자세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영상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오늘 그려보고요. 다음에 뭐 예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딥러닝이 어떻게 흘러가고 딥러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전에 지식이 없더라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딥러닝을 이해를 했으면 뭐 어떻게든 구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텐서플로우로 간단한 예제를 다루면서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차는요, 간단해요. 딥러닝 작업의 흐름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텐서플로우 예제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이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이에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은 크게 학습 방법으로 나눴을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물론 지도와 비지도, 비지도와 강화 사이에도 뭐 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파생된 개념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아셔야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모델이 어떤 학습 방법에 속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도학습은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 사진이 개고 이 사진이 고양이고 이미 정답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하면서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이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맞추게 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개를 뭐 0으로 하고 0과 1로 맞추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 호랑이, 고양이라고 하면은 뭐 0, 1, 2로 해서 개는 0, 고양이는 1, 호랑이는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을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 번호를 매겨주는 게 라벨링인데 그 라벨링 데이터가 있는 놈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라벨링이 없는 겁니다. 즉, 개,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지도학습 모델에다가 넣어서 스스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 예는 이제 클러스터링에 해당되는데 클러스터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군집화를 하는데요. 어, 이런 방법론들은 오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아시는데 비지도 학습은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답을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강화 학습은 조금 특이한 녀석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인공지능에 가까운 녀석이 강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찾기 문제를 모델한테 주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델 자체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 2, 3, 4, 5번 길이 있는데 뭐 1, 2, 3, 4, 5로 갈 때랑 1, 2, 5, 4, 3으로 갈 때랑 뭐 여러 가지 길 찾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갈림길이 나올 때 그 확률과 어떤 보상값으로 이루어진 놈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몇 점, 뭐 왼쪽으로 가면 5점, 뭐 오른쪽으로 가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받아서 보상의 누적이 많은 쪽이 뭐 최적의 코스다라고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컨셉이 이제 기본 컨셉인데 뭐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인바이러먼트 상에서 즉 상태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놈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놈이 강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도학습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 이해, 데이터 처리입니다. 문제 이해와 데이터 처리는 뭐 지도냐 비지도냐는 상관이 없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절차인데요. 문제 이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고 혹은 현상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왜 나왔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타겟을 정해야 되고요. 뭐 주식도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가를 예측하고 싶다. 뭐 어떤 타겟이 딱 있어야 됩니다. 혹은 뭐 공장에서는 불량 검출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나는 자동으로 패션을 디자인해주는 애를 만들고 싶다. 등등의 일단 타겟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구조는 어떤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된 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뭐 크롤링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데이터 수집 경로와 다양한 구조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누메릭 타입인지 문자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떤지가 중요해요.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은 한 번에 때려 넣어서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는데 메모리가 딸려서 모델이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GPU 연산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패럴로에서 뭐 쪼개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딥러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딥러닝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서 이게 진짜 왜 예측이 잘 되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논문 투고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새로운 개념들, 어떤 응용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는 정확도만 높아서는 승인이 안 난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능 위주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썼더니 뭐 90%에서 95%의 성능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설명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경험도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추세가 스토리가 있고 뭐 증명이 되거나 뭐 성능 향상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뭐 요즘에 머신러닝이다, 뭐 딥러닝이다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프로젝트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뭐 빅데이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냥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되면은 그냥 통계 분석을 하면 되고 더하기 빼기로 계산이 되면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모았다고 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공할지가 중요한데, 데이터 안에는 결측값이 있고 중복값이 있고 뭐 오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변수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예측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결측값 같은 경우에는 결측값에 대한 변수의 평균으로 대체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값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드랍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중복값은 뭐 없애주시면 되고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류나 오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측정을 하는데 잘못 적었어요.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오차라는 거는 애초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데이터가 완전치 않은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톱질을 하는데 1cm를 잘라라 하면은 사실 1cm를 정확히 자르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수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케어를 해주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백그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이 필드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뭐 결측값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게 오류고 어떤 게 오차인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매출을 계산을 하는데 항상 하루에 못 팔면 10만 원, 잘 팔면 100만 원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1억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값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진짜 1억을 팔 수도 있죠. 진짜 그럼 그때 1억을 팔았는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걸 제거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뭐 아니면은
배경 지식 말고도 어떤 변수가 뭐 이율이다 하면은 이율이라는 거는 비율이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뭐 그렇죠. 이거 고쳐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처리를 해야지 좋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및 분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그 데이터 자체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어떤 분포도를 알 수도 있고 가설 검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지식과 데이터로부터 얻은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데이터 가공을 합니다.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한다던가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파는데 막 갑자기 어느 날 1억짜리가 있어요. 이게 오류가 아니더라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측할 때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지워줍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변수가 많은 상태에서 변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집값을 예측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안방 크기, 거실 크기, 부엌 크기, 그리고 쓰레기통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집값에다가 과연 쓰레기통 크기라는 변수를 넣어줘야 되냐 하죠. 그래서 중요한 변수들을 선택해서 예측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다 많으면 뭐 뭐든지 다 많으면 예측이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생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안방 크기, 뭐 거실 크기, 부엌 크기 뭐 이런 방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우리 집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방 크기 더하기, 거실 크기 더하기, 뭐 부엌 크기 더하기 해서 집 크기에 대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택 생성에 대한 거는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위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변수는 이율이라 가지고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고 한쪽은 돈이라서 이제 막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애라고 했을 때 두 놈의 값의 그 분포 차이가 상당히 멀죠. 즉 한쪽 변수는 작은 놈들로 모아져 있는 애들이고 큰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놈들이니까 얘네들을 숫자의 크기를 좀 비슷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민맥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근데 스케일링이 해도 좋을 때도 있고요. 뭐 해도 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분포로 봤을 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데이터는 로그 스케일을 해주면은 가운데로 몰립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잔 테크닉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스케일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태의 변화는 뭐 예를 들어서 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묶음 형태로 레이블링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레이블링의 대표적인 예는 뭐 데이터에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모델에 넣을 때는 숫자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는 0으로 그다음에 고양이는 1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줍니다. 그게 이제 레이블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연도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연도가 중요한 개념이면은 2017, 2018, 2019를 넣는 게 아니고 2017은 0, 2018은 1, 2019는 2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레이블링 해가지고 이제 그 연도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레이블링도 할 수 있고요. 숫자라고 해서 뭐 무조건 얘는 그 숫자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숫자도 묶어서 레이블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뭐 나이가 있다.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뭐 21살, 22살, 23살, 뭐 50살, 2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나이 자체가 중요하면 이제 그걸 값으로 그냥 넣으시는데 어떤 그룹이 중요하다고 하면요. 뭐 10대는 레이블링 0, 20대는 레이블링 1, 30대는 2,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뭐 레이블링이라고 하진 않고요. 특정한 클래스들을 잡아주는 게 레이블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핫 인코딩도 레이블링이랑 똑같습니다. 개념은. 특정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개, 소, 호랑이라고 했을 때 개가 0, 소가 1, 호랑이가 2 하면 이게 레이블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클래스가 3개인 경우에는 3개의 변수로 표현을 합니다. 0과 1로요. 개는 1, 0, 0, 소는 0, 1, 0, 호랑이는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원핫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통계 분석을 해서 그 결론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지식도 많아야지 됩니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분석한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분포나 어떤 값들, 경향들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진짜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야 되는데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습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전체 데이터에서 뭘 뽑아서 학습 데이터로 만드냐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랜덤하게 뽑습니다. 랜덤하게 뽑아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8대2, 뭐 7대3으로 나눠서 샘플링 하고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절대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편향 방지입니다. 특정 데이터로 편중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개와 호랑이가 있는데 내가 학습 데이터를 개만 다 뽑았어요.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는 개만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호랑이만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학습을 개만 하겠죠? 그럼 과연 호랑이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학습 데이터 안에는 개, 호랑이가 적절히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특정 데이터로 편중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치팅이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건데 학습 데이터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할 때 테스트 데이터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학습 데이터만,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에 없는 것만 해서 중복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질 좋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종류는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한다고 했죠. 랜덤하게 하고 샘플링 종류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두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언더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개, 호랑이가 있는데 개가 90개, 호랑이가 10개, 전체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8대2로 만약에 나눴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당연히 개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랑이 데이터 10개가 있는 것 중에서 5개를 뽑는다고 치면은 개에서도 5개만 뽑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중에서 가장 적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개수로 뽑아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언더샘플링이고요. 그리고 층화 추출법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의 비율과 똑같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즉, 개와 호랑이가 6대4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예요. 학습 데이터를 뽑을 때에도 6대4의 비율로 개와 호랑이가 들어가게 뽑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로 나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서 밸리데이션으로 같이 로스와 뭐 정확도를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오버피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하나만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각각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모델의 점수를 매기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뭐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요. 트레이닝 셋을 10개로 나눠서 하나는 테스트로 쓰고 나머지 9개는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얘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은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셋으로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얘로 검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번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게 10개가 아니더라도요. 5개도 되고요. 뭐 3개도 되고 개수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